9.3%라는 배당 수익률. 만약 이런 주식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9.3%요? 네. 심지어 주가가 1년 최고점보다 14%나 낮은 21달러 미만이라면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기업은 바로 RS 캐피탈, 티커는 ARCC입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솔깃한 제안인데요. 근데 딱 이 타이밍에 JP모건 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의미심장한 경고를 하나 던졌습니다. 아, 그 유명한 비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몇몇 중견기업 대출 시장에서 파산 사태가 나니까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어딘가에 더 많은 바퀴벌레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RS 캐피탈의 9.3% 배당. 이게 정말 믿음직한 금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바퀴벌레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이 주식을 사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지 그 속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RS 캐피탈이 주는 이 매력적인 기회, 그리고 시장이 우려하는 잠재적인 위험, 그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꼭 필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우선 RS 캐피탈이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이것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사업개발회사, BDC라고 불리던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BDC는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진 개념이에요. 아, 금융위기 이후요? 네, 위기 겪고 나서 은행들이 규제 때문에 엄청 몸을 사리게 됐어요. 신용도가 최상급이 아니거나 규모가 좀 애매한 미들마켓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곳들에는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했죠. BDC는 바로 그 틈새를 파고드는 금융회사입니다. 아, 은행이 꺼리는 기업들한테 맞춤형으로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거죠. RS 캐피탈은 이 분야에서 미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플레이어고요. 아, 그러니까 은행이 떠난 자리를 차지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이군요. 은행이 리스크가 크다고 본 시장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대출 금리도 높게 받을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 높은 배당의 출발점입니다. 높은 대출이자가 곧 높은 수입으로 이어지니까요. 근데 BDC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더요. 네, 법적인 구조 자체가 고배당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과세 대상 소득의 90% 이상을 주주한테 배당금으로 지급해야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거든요. 아, 회사가 돈을 벌면 좋든 싫든 주주들한테 거의 다 나눠줘야 하는 구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9%가 넘는 배당률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수익 구조는 외부 환경, 특히 요즘 모두가 주목하는 금리의 움직임에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RS 캐피탈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면요. 대부분이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사실이 눈에 띕니다. 변동금리요? 네, 즉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RS 캐피탈이 기업들한테 받는 이자 수입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수입은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다면 지난 몇 년간 이어진 그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는 RS 캐피탈에게는 거의 황금기나 다름없었겠군요. 가만히 있어도 이자 수입이 계속 늘어났을 테니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딱 그렇죠. 실제로 순이자 이익이 크게 늘었고요.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아, RS 캐피탈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건 반대로 돈을 빌린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즉 금리 인상이라는 게 RS 캐피탈의 수입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고객사들의 부실 위험을 키우는 이중적인 효과를 낳는 겁니다. 이 긴장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BDC의 핵심 역량이죠. 듣고 보니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네요. 그럼 반대로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익이 바로 줄어드는 건가요? 네, 그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물론 RS 캐피탈도 이런 위험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아요. 해징이라는 위험 회피 전략을 쓰죠. 해징이요? 네, 예를 들어서 금리 스왑 같은 파생 상품으로 특정 금리 수준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일종의 보험료를 내고 금리 하락에 대한 보험을 드는 셈인데 물론 이 때문에 나중에 금리가 오를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일부는 포기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죠. 해징이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는 있겠지만 금리 하락이라는 큰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네요. 맞습니다. 해징은 낙하산 같아서 추락 속도를 늦춰줄 뿐이지 중력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금리 하락은 결국 핵심 수익원인 이자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명백한 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변동이라는 거시적인 위험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동전의 뒷면,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는 상황, 이게 더 본질적인 위험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BDC 투자의 알파자 오메가는 바로 신용 위험입니다. 신용이요? 거나 최악의 경우 파산하는 상황이죠. RS캐피털의 고객들이 주로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기업들이란 점을 생각하면 이 위험은 구조적으로 그냥 내재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 시장의 우려를 키웠던 제이미 다이먼의 바퀴벌레 비유도 바로 이 신용 위험이랑 관련된 사건들 때문이었죠. 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 퍼스트 브랜치하고 또 중고차 소매 및 대출업체인 트라이컬러가 파산한 사건이 도화선이 됐어요. 아, 그 회사들. 네, 이 두 회사가 과거 저금리 시대에 막대한 사모대출, 그러니까 비공개 시장 자금을 끌어다가 공격적으로 성장했던 곳들입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버티지 못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RS 캐피탈이 이 회사들에게 직접 돈을 빌려줬는가 이 점이겠네요. 여기서 사실관계를 명확해야 합니다. RS캐피탈은요, 퍼스트 브랜즈나 트라이컬러에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아, 전혀요? 네, 관련 위험 노출도가 0이죠. 하지만 시장의 공포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이 사건들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두 회사가 망했다는 사실 그 이상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투자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 사모신용 시장의 어두운 구석, 그리고 일부 기업들의 불투명한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걱정은 RS 캐피탈 포트폴리오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혹시 RS 캐피탈이 속한 이 사모대출 시장 전체가 골마 터지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뭐랄까 일종의 전염병에 대한 공포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내 집은 깨끗하더라도 옆집에 불이 나면 불안한 거랑 똑같죠. 이 사건들 때문에 투자자들은 혹시 RS캐피탈의 대출 장부에도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바퀴벌레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시장의 그런 의심의 눈초리에 대해서 RS 캐피탈 경영진은 뭐라고 방어하나요? 우리 집은 깨끗합니다 라고 말만 해서는 믿기 어려울 텐데요. 경영진은 아직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자신들의 대출 심사 그리고 관리 프로세스를 내세워요. 단순히 재무제표만 보는 게 아니라 대출하려는 기업의 전체 자본 구조, 경영진의 능력, 산업 내 경쟁력까지 샅샅이 실사하고 대출이 나간 후에도 분기별로 엄격하게 모니터링해서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한다고 강조하죠. 말뿐인 자신감은 아닌 것 같은 게 이 회사가 가진 구체적인 강점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우선 2004년부터 이 미들마켓 대출 사업을 해왔다는 점. 그렇죠. 거의 20년 가까운 업력인데 그 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한 여러 경제 사이클에 직접 겪으면서 살아남았다는 뜻이니까요. 그 경험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죠. 2008년 금융위기는 수많은 대출기관들을 파산시킨 거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였잖아요. 맞아요. 그 지옥 같은 시기를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RS캐피털의 대출 심사 기준이 단순히 경기가 좋을 때만 통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는 셈이죠. 587개가 넘는 그것도 다양한 산업에 속한 회사에 투자를 분산했다는 점 또 중요한 방어막이 되겠고요. 그렇죠. 특정 산업이 무너져도 전체 포트폴리오가 한 번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 거니까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투자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선순위 담보대출의 비중입니다. RS캐피털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의 61%가 여기에 해당해요. 선순위 담보대출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집 살 때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돈을 빌려간 기업이 파산해서 회사를 청산하게 될 경우 그 회사의 자산을 팔아서 빚잔치를 하겠죠. 네. 이때 선순위 담보 채권자는 다른 모든 빚쟁이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아, 1순위네요. 네, 1순위 근저당권자처럼요.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이 돈을 한 푼도 못 건주는 상황에서도 선순위 채권자는 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냥 신용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확실한 담보를 잡아두고 있다는 거네요. 61%면 굉장히 높은 비중이고요. 그렇죠. 이런 방어 장치들이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RS캐피털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는
즉 잠재적인 부실 위험이 있는 투자의 비중은 3.6%에 불과합니다. 3.6%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작년 말에 2.9%에 비하면 소폭 상승하긴 했어요. 경제가 둔화되면서 압박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요? 네. 수년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우 견고하게 관리되고 있는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CEO인 코트 슈나벨이 예상 가능한 미래까지 현재의 배당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리고 그 자신감의 또 다른 근거는 회사가 버는 돈이 실제 지급하는 배당금 총액보다 많다는 점이에요. 버는 족족 다 나눠주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일부를 남겨두는 보수적인 배당 정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익이 조금 줄더라도 배당을 깎을 필요가 없는 일종의 완충지대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9%가 넘는 정말 포기하기 힘든 매력적인 배당이 있고요. 네. 다른 한쪽에는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라는 무시할 수 없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주식이 과연 당신을 위한 주식인지 판단해야 할 순간이네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투자자 개인의 전망이 중요해지는 영역입니다. 먼저 어떤 경우에 이 투자를 피해야 할까요? 만약 앞으로 기준금리가 시장 예상보다 더 빠르고 깊게 하락할 거라고 보신다면, 그리고 그 금리 인하가 결국 경기 침체를 불러와서 RS캐피탈이 대출해준 수많은 기업들이 줄도산할 거라고 강하게 우려하신다면 그러면 안 되겠네요. 네, 이 주식은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지는 더블 펀치를 맞게 되겠군요. 금리 하락으로 이자 수입은 줄어들고 경기 침체로 부실 대출은 늘어나고. 최악이죠. 배당도 줄고 주가도 떨어지는. 반대로 어떤 투자자에게 RS캐피탈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견고하게 버텨줄 것이다. 그리고 금리가 여기서 크게 하락하지 않거나 아주 완만한 속도로 점진적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그런 환경이라면 RS캐피탈은 지금과 같은 안정적인 이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거든요. 현재 주가가 장부 가치, 그러니까 회사의 순자산 가치랑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비싸지 않은 가격에 높은 배당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이 투자는 RS캐피탈이라는 기업 자체의 건전성을 믿느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금리와 경제 전반의 방향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인 전망과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ASC의 9% 배당, 이거 결코 공짜 점심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투자자는 은행이 피하는 위험을 대신 짊어지는 대가로 그 수익을 받아가는 것이고, 그 위험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RS캐피탈의 9%대 높은 배당이라는 밝은 빛과 잠재적인 신용 위험 및 금리 변동이라는 그림자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2004년부터 쌓아온 오랜 경험과 587개가 넘는 분산된 포트폴리오, 그리고 61%에 달하는 선순위 담보대출이라는 튼튼한 방패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하지만 동시에 향후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잠재적인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외부 환경의 파도 앞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명확해졌습니다. 매력적인 수익률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항상 따라온다는 투자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좋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분석을 마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금리 하락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지배적인 생각도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시장의 예상이 틀려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거나 심지어 더 오르는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잘 생각하지 않는 시나리오인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민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RS캐피탈의 가치가 어떻게 재평가되어야 할까요? 시장은 금리 하락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만 금리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반대의 시나리오에 대한 고민이 당신의 최종 투자 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